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피터 헥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의 핵 함수함 건조를 승인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하지만 미국이 필리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방산산업과 국내 국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난 3주간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국민 2명 중 1명이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부동산 포털 사이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초강도 규제 대책에도 내년 상반기에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건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는 시간 오늘 가져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속보 한 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6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소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기력발전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9명이 매몰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 중에 2명은 구조됐는데 지금 나머지 7명에 대해서 긴급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는 사용이 중단된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한 발파 작업 준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정리해드릴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크게 흔들렸던 증시 오늘은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아주 긴박한 상황과 비교하면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 진정되면서 지수도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0.55% 상승한 4026.4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하락 상승 마지막에 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0.41% 하락한 898.1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적극 팔자에 나선 가운데 이 개인과 기관이 이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똑같은 네. 수급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분명히 어제 패닉셀 이런 것들은 진정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투심은 경계감을 풀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강력한 반등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내 상승폭을 빠르게 줄이더니 오전에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고요. 이내 또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또 상승폭을 키웠고 2%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후반에 또 상승폭을 다시 줄여 나가면서 강한 매수보다는 지금은 경계감을 갖고 차익 실현도 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망하면서 접근해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역력해 보였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반도체 투톱 가운데선 SK하이닉스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주, 금융주도 상승세를 나타내긴 했는데 오후 들어서 좀 방향성이 다소 무뎌졌어요. 네. 그러니까 특정 섹터가 뚜렷하게 어떤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기보다는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주가 방향은 다른 경우가 많았고요. 상승했다가 오후장에 또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반대로 또 뒤늦게 좀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건 전체 지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경계감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율 움직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오늘은 소폭 내리긴 했어요. 네네. 전 거래일보다 1.7원 내린 1447.7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에 나선 탓에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의 전반적인 상승 압력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이처럼 높은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은 언제든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 뭐 한 2달여간 우리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수익도 꽤 낮고 지금 환율 수준이 높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건 또 신규로 원화 주식을 매수하는데도 좀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환율 부담이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반도체를 필두로 증시의 반등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지만 지금 수익도 많이 오른 상태, 환율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니까 네. 차익 실현을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매도 물량이 지금 시장에 풀려지면서 원화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나가니까 이거 자체도 우리 원달러 환율에는 상승 압력을 가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네. 당분간은 아마 이런 환율 부담이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입에는 상수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 상승이 우리 원화가 약세로 가는 요인도 있지만 달러 자체가 강세로 가는 상황이 지금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발표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 순 대외 자산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그러니까 해외 자산 투자가 되게 활발해지면서 국내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규모 자체가 매우 커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금 1,400원대의 환율 수준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준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네. 지금 얼마 지난 거죠? 벌써 일주일. 네, 지난달 예, 29일이었으니까. 근데 아직 이제 합의문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네. 왜 그런가 그 배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 지으면서 이 합의한 내용을 정확히 담아내는 이제 공동 설명 자료, 정확한 영어식 표현으로는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하는데 네, 네. 이 팩트 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29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관세 협상을 타결 지었고 당시에 또 우리 정부 발표는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한 내용을 알리는 이제 팩트 시트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네. 이 팩트 시트가 늦어지는 그 배경을 보면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정부 부처 내에서 논의 과정이 좀 길어지고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안보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건넨 문안에 대해서 미국의 관련 부처 실무선에서 정확한 피드백이나 확실한 이제 그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지난 회담에서 이제 제기가 됐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한국 도입 문제. 네, 네. 이걸 놓고서 이제 미국 내의 외교안보 부처들 그리고 원자력을 총괄하는 에너지부 이런 부처들 간의 조율 이 부분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뭐 발표가 무한정 미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운영위원회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조율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그래서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팩트시트가 만약에 이번 주 안에 나오게 되면 이제 이후에는 양해각서 MOU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이제 관심사인데요. 지금 이제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상업적인 합리성을 명확히 반영했다? 네. 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힌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팩트 시트는 거의 우리 이제 조율이 끝났다고 하고 그 팩트 시트를 기반으로 이제 MOU를 합의를 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네. 우리 측에서 이제 작성한 MOU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강요당하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 질문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 양해각서 1조에 넣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원금 상환이 불투명한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1조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이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투자 원리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에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1조에 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네. 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장치 조항들을 넣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것이고요. 투자 수익 배분율과 관련해서는 원금 회수 전에는 5대5로 우리와 미국이 나눠 갖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초 우리 주장을 담지는 못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만약에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문구도 포함했다는 설명도 같이 오늘 부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그 연간 최대 200억 달러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 실장은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 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고요. 네, 이 경상수지라는 게 이제 해외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외화의 수익과 지출을 종합한 가계부채 같은 가계부 같은 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품 수출입도 여기에 해당되고 뭐 서비스의 거래, 뭐 투자 같은 이런 모든 실질적 경제 활동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 국가 가계부 같다 이 말씀하신 네,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가계부채라고 잘못 얘기하긴 했는데 네. 국가 가계부와 같은 지표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요. 9월 경상수지는 134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월간 흑자 기준으로는 역대 2위에 해당하고요. 29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27억 7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나 많은 규모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흑자를 낼 수 있었죠? 경상수지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상품 수지입니다. 이 상품 수지는 수출입 무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수출입에서 흑자를 많이 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즉 수출을 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14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9월 가운데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네. 수출이 672억 7천만 달러, 작년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반도체 수출 후조 효과가 컸습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은 22% 늘었고요. 자동차 수출도 14% 증가해서 힘을 보탰는데 미국 관세 영향에도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서비스 수지는 33억 2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적자 규모는 전월비 작년 그 9월 대비해서 더 커졌는데요. 항상 이 서비스 수지에서는 여행 수지석 적자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네. 이 적자 폭이 가장 크거든요. 지난달 여행 수지 적자가 9억 1천만 달러. 적자에 달했습니다. 네. 임금과 투자 소득을 집계한 본원 소득 수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29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흑자 폭이 9억 달러가량 늘었습니다. 네. 역대 2위에 해당하는 흑자 폭입니다. 네. 자, 녹록치 않은 대내외 교육 환경 속에서도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글쎄요. 글로벌 IB들도 우리나라 그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글로벌 IB 8개사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보면 평균 1.9%였습니다. 네. 최근에 시티은행이 기존 전망치 1.6%에서 2.2%로 전망치를 대폭 높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평균치가 0.1%포인트 한 달 사이에 더 높아진 건데 요 2.2% 수준은 시티은행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2.2% 내년 성장률을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네네. 그밖에 노무라는 1.9%, UBS는 1.8%, 바클라이스와 HSBC는 1.7%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을 2% 안팎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면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다. 해외 IB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 달성할 거냐 못할 거냐 지금 딱 요 기로에 서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것에 비하면 내년 성장률은 상당히 높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역시 IB들이 이렇게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건 수출이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호조를 보이면서 이런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IB 8곳이 제시하는 내년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보면 네. 9월 말에는 4.7%에서 지난달 말에는 5.3% 상당히 많이
올려 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상수지 흑자 대부분이 수출, 우리 무역 수지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내년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우리 성장률 상향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참고로 한은은 지난 8월 경제 전망에서 내년도 우리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를 했는데 이제 이달 27일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해외 IB들이 잇따라 내년 성장률을 상향 조치를 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네. 한국은행도 높여잡을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수확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근 방한한 헥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군의 수건 사업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경우에 우리나라 자주 국방의 전환점을 맞는 것은 물론이고 또 방산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업계 안팎에서는 현실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핵 추진 잠수함 발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좀 쉽게 좀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아마 네.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핵 추진 잠수함이랑 핵 잠수함을 잘 구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완전히 같습니다. 다른 거죠. 네. 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은 이제 최근에 국방부에서도 장관 안규백 장관이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의 동력원이 되는 네. 이제 기존의 디젤 전기 추진이 아닌 네. 원자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추진 동력을 얻어서 네. 잠수함을 운영할 때 네.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내지는 네.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잠수함 하니까 좀 더 쉬운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근데 네. 이제 핵 잠수함이라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는 핵무기를 실은 네. 핵탄두를 실은 이제 핵무장이 된 잠수함을 우리가 핵 잠수함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과 핵 잠수함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잠수함 밑에 핵탄두 싣고 가다가 쫙 올라와서 쏘는 거 영화에서 보는 거 그거 그렇죠. SLBM 같은 거. SLBM. 그런 거 그래서 얘기하는 서브마린 네. 라운치드 밸러스틱 미슬이라고 하는데 네. 잠수함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우리가 SLBM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핵 잠수함은 완전히 다르다. 핵 추진 잠수함하고. 그렇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을 이번에 이제 우리가 건조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생각보다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이 좀 뭔가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국방장관까지 또 이렇게 뭐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거,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교수님? 일단은 30년 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수건 사업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동안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좀 좌절됐던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는 네. 우리 안보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보험을 드는 네.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 네. 사실 핵 잠수함, 즉 네. 잠수함은요. 네. 은밀성과 치명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 네. 만약에 예. 있지도 않고 없어야 될 한국 전쟁이 또 벌어진다면 사실 지상의 우리의 주요 군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았을 때 네. 필사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최후의 이격을 가할 수 필살기. 있는 이른바 필살기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잠수함인데 네. 기존의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과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을 비교할 때 네.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은 이제 인용을 하는 게 네. 일반 KTX 열차와 무궁화호 열차를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러한 안보에 가장 중요한 전기를 맞이한 것이 바로 근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냈다는 점과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발판을 마련한 열차로 비교하니까 확 와닿는 것 같다가도 그러면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면 기존의 디젤이나 전기로 한 것보다 어떤 능력이 더 뛰어나지는 건데요? 일단 크게는 이제 자막 능력인데요. 아. 잠수함이 수중에서 운항을 할 때 네. 기존의 디젤 그리고 전기 추진 방식은 보통 10노 이제 10km에 20 노트 정도. 그러니까 네. 이제 한 이제 37km 내외. 네. 그러니까 이제 30에서 40km 정도의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네. 자망을 단위 시간이 어떻게 돼요? 노트가? 이제 자망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속도가 네, 네. 속도가 보통 디젤 잠수함이 10km 그리고 이제 속도를 최대 올리면 네. 이제 한 40km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는데 한 2주에서 길어야 3주 정도 네. 자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한 번 들어가서 네. 물속에. 그런데 예. 25노트 그러니까 어. 핵 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는 이제 약 45km 속도로 어. 3개월에서 6개월 아.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자망이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은 네. 이제 스노우콜링 방식과 뭐 기타 이제 AIP라고 하는 공기 부료 추진 방식이 적용되긴 하는데 네. 결국은 다시 그 전기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수면 위로 올라와야 부상을 해야 돼요. 돼요. 네.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그럴 필요가 없고 이론상으로 따지면 수개월, 3개월에서 6개월이 아니라 네. 무제한적으로 자망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이건 이제 비교 자체가 불가한 알겠습니다. 거죠. 네. 어쨌든 자막 능력이 잠수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게 다른 국가들한테는 커다란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재 위협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게 바로 네. 은밀성 네. 그리고 치명성이라는 것이 예. 이제 잠수함에 이제 수직 발사관을 이제 10개까지 설치함으로써 네. 이제 강력한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밀성과 치명성이 보장된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덧붙인 게 있어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필리조선소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이제 인수를 했죠. 근데 이제 필리조선소는 보통 수상함을 건조하는 네. 그러한 조선소입니다. 네. 그래서 잠수함을 건조해 본 적도 없고 아, 그래요.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네. 핵 원료와 같은 이러한 또 이제 부가 시설이나 제반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걸 짓는데도 일단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네. 천문학적인 막대한 설비 투자 비용과 더불어 그 설비를 갖추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으로부터 그런 설비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도 또 우리가 가서 건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오션이 예. 대미 투자 금액 50억 불 밝혔는데 네. 그 50억 불 대부분이 아마 필리조선소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설비를 갖추는데 투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필리조선소의 이러한 그 건조 설비를 갖추는 것도 우리 기업이 우리 돈을 내서 네. 그리고 또 이 핵 원자료의 그 원료를 또 미국으로부터 원료를 또 사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핵 우라늄에 대한 농축 재처리에 대한 이 기술도 네. 무상 이전이 아니라 기술 이전 시에 또 막대한 기술료를 지급해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미국에 지불해야 될 돈인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다 이전해 줄까요?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사실 이제 호주의 사례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예. 이제 호주 정부가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초에는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을 도입을 검토하다가 네. 미국과 영국 측이 오커스 회원국이니까 호주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진했는데 네. 문제는 아직까지도 지금 진척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핵 추진에 대한 그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네. 한미 양국이 좀 잘 조율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근데 보여집니다. 정작 기술 이전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필리 조선소에서 미국 정부의 통제 하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납품하는 것처럼 진행이 된다라면 이게 뭐 미국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쓴소리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일각의 그런 우려가 있으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만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하시고 네. 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결국은 또 이게 좀 용언한 일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결국은 사실 이렇게 설비 투자도 갖추고 또 기간도 오래 소요되는데 네. 핵추진 잠수함 우리가 지금 현재 5,000톤급에서 6,000톤급으로 잠정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 네. 4척을 건조할 계획인데 네. 이게 전력화 배치돼서 네. 해군에 인도되기까지 네. 최소 10년 내지 15년이 걸릴 건데 이것마저도 빨라야 10년 내지 15년인데 네. 이보다 훨씬 더 장기화되고 롱텀으로 더 더디게 되면 이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지난 몇십 년간 수건 사업이었는데 언제 하더라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뭐냐면 2022년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네.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추진했어요. 결국은 좌초됐지만 당시에 경항모 도입 사업도 우리가 항모 도입을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빨라야 10년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KF-21 전투기 예, 예. 개발도 네. 사실 벌써 그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추진을 해서 네. 벌써 20년이 넘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한 일이고 이걸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니고 결국은 확실한 우리 안보에 있어서 든든한 보험을 우리가 든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네.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거 사실은 이게 조금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한 게 네. 일본이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왜요? 지금 주변 국가만 보시더라도 중국과 중국. 러시아 그러네요. 이미 핵 추진 잠수함과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네. 올 4월에는 북한도 핵 잠수함을 건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나섰는데 네. 정작 일본은 핵 잠수함에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건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이제 조급해진 거죠. 초조해진 그러니까 거죠. 지금 핵잠수함 운영국은 미, 중, 러, 영국, 프랑스 5개 나라죠. 그리고 아까 오코스 협정에 의해서 호주가 하는 호주 거고. 그리고 전체... 브라질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직 호주와 브라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은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핵 추진 하게 되면- 잠수함 개발 완료하고 건조를 해서 도입한다면 아마 네. 8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네.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또 미국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국제 원자력 기구인가요? IAEA 거기에 또 검증도 받아야 된다면서요? 이게요 사실상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과정에서 예. 사실은 또 우리나라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승인을 네. 지금 미국 대통령과 지금 DOW로 바뀌었는데 네. 미국의 전쟁부죠. 헤그세스 장관하고 지금 행정부만 지금 요 논의가 됐지 네. 미 의회 승인은 아직 거치지 않았거든요. 네. 과거 1988년 네. 일본이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할 때 네. 당시 이제 일종의 그 핵 확산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미 네. 의회에서 당시 일본에 대한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반대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의 비토콘을 함으로써 90일 이후 네. 이제 자동으로 이제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이 이제 발효됐는데 네, 그 당시에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전쟁부의 네. 그런 의지나 우리 한미 양 정부 당국은 전쟁부가 우리 말은 국방부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양국 간에는 이미 양 정상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이제 시작은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근데 이제 NPT의 핵확산 핵확산 금지 금지 조약에서의 이제 군사용으로의 이런 그 핵추진 잠수함 사용에 대한 엄격한 또 IAEA로부터의 또 그런 사찰도 필요하고 네. 이런 것들을 과연 순조롭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제 잘 조율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부분이 헥세스 있죠. 장관이 세부적인 승인까지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방산산업
측면에서는 큰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앞서서 네. 미국의 전쟁부만이 문제는 네. 아니고요. 예. 사실 미국의 에너지부로부터 미 국무부까지도 네. 절차를 또 거쳐야 아, 되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수많은 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조선업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일본, 한국은 조선업 강국으로 우리는 K해양 방산의 이제 우린 선두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이미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기반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미 잠수함 건조에 대한 노하우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SMR이라고 하는 스마트 원전 기술도 우리가 핵심 기술을 소형원자로? 보유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할 만한 충분한 기술력이나 자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이런 승인이 필요했던 것이고, 미국의 이러한 기술 이전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다 우리가 미국에 지불해야 될 그런 경제적 그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사실은 네 척을 건조한다고 했을 때 네 척을 다 미국 현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면 할 수 있어요? 이제 미국은 할 지금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네. 트럼프도 이제 내년 11월 중간 선거도 의식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든가 미국 조선산업의 뭐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네 척을 다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했으면 하는 마음이겠지만 네. 그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린 좀 곤란하죠. 우리는 미국의 국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국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한미 양국의 이런 국익의 밸런스, 그 균형을 좀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선미후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는 미국. 그렇죠. 선도함은 미국. 그래서 우리가 네 척이니까 네. 1번 함과 2번 함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네. 3번 함과 4번 함 후속함은 우리 한국이 건조하는. 그래서 이런 좀 적절한 균형을 좀 맞춰 나가야 될 것인데 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의 이제 숙제가 될 것 저희 같습니다. 좀 무지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도함과 후속함은 그냥 같은 함정인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동일 함정인데 네. 이제 조선소에 보면 도크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도크에 배를 여러 척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네. 그 도크에 순차적으로 이제 1번 함부터 2번 함, 3번 함, 4번 함으로 순차적으로 함정을 건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번을 붙인 것뿐이고 네. 동일 함정이 맞습니다. 잠수함. 예. 어쨌든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거에 기뻐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이제 난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좀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또 갖게 만드는데 앞으로 미국과 핵 추진 잠수함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뭐 두 척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이걸 잘 조율해 나가서 우리 국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지 좀 일단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네.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한미 정부 당국 간의 그런 원만한 협상과 조율이 좀 진행이 잘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국책 사업단이 네. 빨리 발족이 돼서 전문가 그룹과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그런 국책 사업단이 하루빨리 이제 발족이 돼서 네. 한미 양국 간의 조율, 그리고 우리 스스로 또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을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자, 4시 38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1015 대책 발표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11호 할래니까요. 네. 10월 이제 15일이란 말은 맞는데 네. 11월이 되니까 잘하면 잘못하면 11호 하니까 또 11월 5일에 나온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어떤 그쵸? 분들은 11호 대책이라고 하니까 11 대책인가 뭐 이렇게 쓰시는 그래서 분들도 지금 이제 계시고. 1015가 좀 1015가 좋네요. 네, 그런 네네. 것 같아요. 네. 자, 그 이제 1015 대책 발표된 지 3주가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주택시장 동향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10월 5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서울이 0.19%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죠. 10월 4주차 통계가 0.23%고요. 네. 2주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0.5%. 0.5% 올라간 건 네. 5일장 부동산 아. 시장이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15일부터 19일까지 전세 끼고 빨리 팔고 빨리 사자는 수요가 겹치게 되면서 이제 0.5% 비정상적인 급등이 나왔고 네. 그 이후로 0.23 0.19%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저는 올해 말까지는 아마 0.1% 아래로는 내려갈 것 같고요. 네. 단 하락 전환이 되기에는 아직 집주인들이 금리나 기대감이라든지 공급 부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하락 전환은 좀 어려울 것 같아도 일단 0.1% 아래로 보합 단계로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좀 온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0.43%, 성동구는 0.29%, 마포는 0.23% 전반적으로 안정을 좀 찾고 있는데 점점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거래량도 11월 되면서 좀 줄어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네. 전반적인 안정을 찾고는 있는데 또 시장에서 한편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안정 아닌가. 이게 지속 가능하게 0.1% 아래로 한 6개월, 1년 이렇게 가주면 좋겠는데 일단 올해 말까지는 갈 것 같은데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어떤 변수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한숨 돌렸으나 네. 여전히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이 어떤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내년 집값이 오를 거라고 답을 했다면서요? 네네. 부동산 알리리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때는 시점이 중요한데 조사 시점을 보니까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러니까 1015 대책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네.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조사 결과가 궁금했는데요. 네. 전국입니다. 1,45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 이 중에서 52%가 집값 오를 것 같아 내년. 대책이 나왔는데도. 네네. 2026년 상반기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2021년 하반기가 62% 나온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승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전국적으로도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핵심 지역 그러니까 아마 서울의 한강벨트라든지 지방에서 볼 때는 서울이 될 거고요. 네. 서울 안에서는 이제 한강벨트나 과천, 분당 일부 지역들인데 핵심 지역은 여전히 내년에 올라갈 것 같아. 지금 양극화야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겠어? 11월 금통위도 있는데 추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이 내렸으니 기준금리도 2026년에도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또 서울의 공급 부족. 서울은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야기.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죠. 매물 잠김 현상. 집주인들이 또 실제 거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게 되면 아무리 봐도 2026년에 올라갈 것 같아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잖아요. 하락을 예상하신 왜 분들은 왜 하락한다고 하락이라고 할까 좀 생각하는지. 살펴보게 되면 네. 대출 규제가 이렇게 심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계속 집을 집을 못 살 수가 사요. 그러니까 네. 못 사니까 네. 매수세가 악화될 거야. 네. 그냥 사고 싶어도 못 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 아니 아무리 집값이 어느 정도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네.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어라는 네. 걸 걱정하고요. 또 경기도 안 좋고 대출 규제도 심해지고 대출 금리 부담. 기준금리는 내려가도 대출금리는 쉽게 안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내년이 되어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건 임대차 시장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집값은 52%가 상승을 전망을 했는데요. 전세 월세를 합친 임대차 가격은 57.75%가 상승을 예상을 했고요. 네. 하락을 응답한 분들은 9.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합이나 네. 상승이 거의 한 90% 정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임대차 시장이 내년에 좀 상당히 좀 우리의 아픈 부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매수 심리 위축으로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집 사려는 분들이 대출도 안 나오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세로 가잖아요. 네.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아하. 임대인들은 또 월세를 선호하고
임대 사업자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게 되면 임대차 시장은 2026년에 상당히 좀 괴롭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자, 지금 주간 동향 주택시장 전망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도 지금 정확한 통계가 이게 30일 후에 잡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 지금 나오는 10월 아파트 거래량은 11월 말까지 집계가 되는데요. 네. 10월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왔는데 지금 통계가 6,700건 정도 나왔습니다.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11월 30일까지 집계가 되니까 10월 아파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한 8,000건 이상 나올 것 같고요. 11월 거래량이 궁금한데 11월 네. 거래량은 지금은 이제 적은 수치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12월 30일 정도 돼야 통계 최종 집계가 되는데 네. 제 예상으로 지금 11월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아마 4,000건대 그러니까 우리 한 7, 8월 정도 분위기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거래량도 좀 줄어들긴 했는데 좀 재밌는 변화가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있나 보죠. 네네. 네.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이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게 좀 묶였고 강남 쪽은 강한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규제가 있던 지역인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 20일에서 11월 2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네. 네. 서울의 외곽 지역이죠.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동, 강북구 지역은 조사 전에 553건이었는데 같은 기간에 조사 기간에 0건, 제로가 나왔습니다. 11월 2일까지 거래가 전혀 안 거래가 하나도 안 됐다고. 됐고요. 예. 들리는 말은 뭐 어제 한 건이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네. 거래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렇군요. 관악구도 거래량이 183건에서 제로 네. 0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반면에 송파구는 102건에서 뭐 101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다 비슷합니다. 강남구도 38건에서 35건. 의외로 대출 규제도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밖에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남 쪽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 규제 지역이었고 원래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1015 대책에서 강남권은 타격감이 거의 없었다라고. 어찌 보면은 이제 강남 3구 뭐 용산구 이런 쪽이 주택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여겨져서 규제가 맞습니다. 들어가고 그 규제가 전 지역으로 퍼졌는데 거긴 오히려 거래가 잘 돼요. 역설적으로 상승을 주도했던 고가 아파트 시장은 큰 타격감 없이 지금 거래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네.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억울하게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고 묶인 지역은 전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몇 달 안에 안정이 확인이 되면 네. 일정 부분 이런 억울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가 구역은 좀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데이터를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대책 발표된 지 3주 지났는데 현장 좀 가보셨나요? 네, 일단 분당 신도시를 좀 다녀왔는데요. 그러셨어요. 분당 예. 신도시가 이제 상승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 그 선도지구에 지정됐던 양지 1단지 금호 아파트를 좀 보고 왔는데요. 양지마을, 네. 양지마을입니다. 네. 61평이 29억 7천만 원 실거래 가격이 나왔는데요. 이게 한 2, 3년 전에 17억, 18억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호가는 31억에서 33억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대책이 규제가 나왔잖아요.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규제가 돼서 이제 실소유자 아니면 입주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현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니까 집주인들은 호가를 내릴 생각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건축도 추진되고 있고 마포나 서울 성동 지역들도 전용 84 33평 34평 아파트가 30억에 육박하는데 여기는 60평이 30억이면 우리가 비싸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재건축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고 또 분당에 리모델링하는 단지가 있거든요. 느티마을이라고. 네. 거기 일반 분양가를 전용 84가 26억 8천에 책정했다고 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용 평당 1억이네요. 그렇죠. 1억 가까이 되는 거죠. 1억 가까이구나.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공급 면적으로는 네네. 34평이니까 예, 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대감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동탄 신도시도 다녀왔는데 예. 동탄 신도시는 규제 지역에서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한 달 반 전에 갔었고 한 달 반 지나고 규제가 적용이 되고 갔었는데 물론 동탄은 규제가 빠졌고요. 가보니까 한 달 반 전에 갔을 때는 전용 84 그 동탄역 주변에 뭐 아파트가 11억에서 12억을 뚫지 못했는데 이게 규제가
빠져나가고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지금 13억 매천에 거래가 됐고요. 네. 고가는 14억을 부르고 있어서 풍선 효과가 발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억 하니까 헉 소리가 나는데요. 네네. 그 집값이 이제 25억 원이 넘으면 최대 대출 한도가 2억 원. 그다음에 15억에서 25억이면 4억 원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밑에는 이제 6억 원 대출이 가능하니까 거기라도 받기 위해서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15억 원이 무슨 어떤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강동구에 이제 고덕 센트럴 푸르지 아파트도 이게 14억 5천만 원의 신고가가 나왔는데 전용 59입니다. 이게 네. 한 달 사이에 1억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강연을 갔었는데 네. 강연 끝나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의왕시에 네, 거주하고 네. 있는데 이번에 의왕시도 토지거래가구역에 지정이 됐거든요.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근데 네. 자기가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뭐 13억 몇천 정도 했다고 합니다. 전용 8사가. 그런데 규제 지역 지정이 되고 의외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답니다. 14억에 팔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15억 아래로 찾는 신축 아파트를 찾는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의 규제 지역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15억 아래 아파트들은 오히려 인기가 또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규제 지역 안에서도 정부가 15억, 25억 대출 규제 기준을 정함으로써 15억이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15억 아래로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지 정책 당국자들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네. 그야말로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힘들죠. 이게 뭐 김용범 정책실장님도 뭐 관세 협상보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이각 가정의 문제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 상황이 다 다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답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많은 교수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아마 정치권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서 매물이 나오게 하자라는 게 사실상 거의 정답에 가까운 솔루션인데 네. 이것도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조세 저항이 생기게 되고 네. 거래세가 내리게 되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답이 나왔다면 과감하게 다주택자 규제 같은 경우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폐지하고 주택 가액으로 하자. 주택 가격을 더해서 금액으로 해야지 주택 수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OECD 선진국 기준에서 우리가 보유세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던데 이제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보유세를 내면 재산세 같은 건 소득 공제를 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같은 건 종합부동산세 성격 같은 건 양도할 때 또 공제를 잡아주고 그러면 좀 합리적인 개선이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합리적인 예. 방안들이 도출이 되고 있고요. 아마 예.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네.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시간이 지나면 소소히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이요 서울과 수도권 네. 그 규제 지역으로 된 데와 아닌 데와의 온도 차이가 너무 커서 네네. 특히나 지방에서는 뭐 몇 주째 얼마 동안 지금 주택 가격 하락 그런 광역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뭐 50 몇 주 뭐 얘기도 나오고 뭐 네. 몇 년째 그런 지방도 있는데 네. 최근에 이게 결과가 이게 뉴스를 보게 되면 지방의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 부산 대구에. 아, 그래요? 뭐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 네. 현상은 부산 대구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 게 아니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가구로 묶이다 보니까 전세 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못 오죠 일자리에다가 못 오다 뭐 가족의 보니까 기반이 어차피 거기 길이 있으니까. 막히니까 전세 끼고 못 사니까 차라리 우리 동네에 네. 우리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사자고 해서 아하. 부산 대구에 인기 네. 있는 상위 20% 5분의 아파트를 사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내년에는 그냥 69% 현행대로 그대로입니다. 동결됩니까? 네네. 네. 그래도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죠. 왜냐하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유세에 결정되는 건 공시가격이 올라가도 보유세가 높아지고요. 네. 세율이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는데 세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건드리지 않고요. 현실화도 그대로 뒀는데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부담이 늘어납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13억 3,800만 원인데 17억 정도로 올라가요. 전용 그러면 84 기준이죠. 전용 네. 84 기준입니다. 299만 원에서 416만 원 정도로 한
몇 퍼센트죠? 50% 정도 오르고요. 네. 대치동 음마 아파트들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오릅니다. 그러면 30에서 50% 오르는데 예. 이거는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네. 뭐 어느 정도 내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뭐 네. 충분히 인정이 되는 하지만 부분이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보유세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내 집 마련할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보유세 부담은 좀 더 늘어나는 쪽으로 갈 네, 테니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또 작은 계획에서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 지역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